이제 진짜 마지막을 향해서 강의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운을 내서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되었군요. 아, 카메라를 안 돌려놨네요. 저런. 얘만 앞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강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하지만 기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도 한번 봐야겠죠? 어디 볼까? 좋아요. 자, 핸드폰은 잘 꺼놨고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진짜 형태론의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형태론 시간에 쭉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특별하게 헷갈리는 것들만 좀 모아서 공부를 좀 복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앞 시간에 좀 많이 앞 시간이긴 한데요. 이 품사의 종류를 나누는 걸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서 한 개의 단어가 비슷한 의미인데 여러 가지 품사로 두루 사용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품사의 통용에서 첫 번째 종류, 명사가 다른 것으로 통용되는 사례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명관류라는 게 있어요. 이 명관류는요, 왜 명관류냐면요, 명사가 관형사랑 같이 쓰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의 명자랑 관형사의 관자 두 개를 합쳐서 명관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올 품사의 통용의 종류들도 이런 식으로 품사의 앞에 글자를 따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다. 그는 이기적 인간이다. 여기서 이 이기적이 명사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일단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관형사는 절대로 조사를 붙일 수 없다라 그랬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체언이요. 명사가 체언이잖아요. 체언은 문장 안에서 모든 문장 성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기적이라는 말이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만나서 서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명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기적 인간이다 해서 여기서 이 이기적은 왜 관형사이냐? 일단 기능적으로는 인간이라는 것을 꾸며주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기적 뒤에 조사를 붙일 수도 없고 또 얘 앞에요, 부사의 수식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아주 이기적 인간이다. 여기서 아주가 인간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을 꾸미죠. 즉 관형사는 부사의 수식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관형사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시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행사는 관습적인 것이다. 여기 관습적이란 말 뒤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를 붙인 다음에 이다의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민 니은을 붙였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이 친구가 체언, 즉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관습적이라는 말은 속박이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류를 볼 건데요. 이번엔 명부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요, 부사인데 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명부류는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학술서적에서는 명부류로 구분을 하는데 실제 사전에서는 그냥 명사로만 제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문법책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예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예문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한 말은 정말이야. 정말 뒤에 이다 붙은 거 보이죠? 그럼 우리가 체언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너를 정말 사랑해. 이 말은요, 정말이 사랑이라는 용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어제, 내일의 날씨. 보시면 오늘, 어제, 내일 뒤에는 을을 붙일 수가 있죠.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어제의 날씨 이런 식으로. 즉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체언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 뒤에 어제, 오늘 이거는 지금 왔다라는 것의 시간을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가 내일 온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간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 여기서 이 모두가는 조사도 붙어 있고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원을 모두 합해야 한다. 합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음식이 조금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요. 자, 이 말은요. 지금 뒤에 조사가 붙었는데 참고로 밖에라는 것은 보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명사가 아니라 부사에도 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조금을 명사로 판단하는 이유는 자, 예문을 조금만 바꿔보면 돼요. 음식이 조금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얘는요,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사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조금 넣어라. 이거는 소금이 조금이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죠. 이 문장이랑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넣어라는 수식해주는 부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감률을 볼 거예요. 얘는 명사인데 감탄사가 되기도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전하, 만세를 누리소서. 여기서의 만세라는 것은 지금 누리는 대상이니까 목적어에 해당되죠. 즉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라는 건데 여기서 보세요.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기서 이 만세는요. 어떤 감탄의 어떤 그런 강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탄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명조류를 볼 건데요. 이 명조류는 아무 명사나 되는 것은 아니고 의존명사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명사가 조사랑 같이 쓰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보면 이런 거죠. 나는 할 만큼은 했어. 여기서 이 만큼이라는 친구는요. 할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체언인데요. 그러나 이 할의 수식을 받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어서 의존명사라고 판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만큼은 열심히 해. 자, 이거 좀 말이 어색하죠? 나도 너만큼이라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나도 너만큼 했을 때 이 만큼은 나라는 대명사 뒤에 붙어 있죠. 그 말은 조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를 낼 만도 하구나. 여기서의 이 만이라는 것은 낼이라는 내다의 관형사형이 붙었기 때문에 체언인데요. 역시 혼자선 자립이 안 돼서 의존명사로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수학 공부만 하지 말고 해서는요. 공부라는 명사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예문. 자, 네가 하던 대로 했어. 여기서 이 하다의 관형사형인 하던 뒤에 있기 때문에 명사고 또 혼자서 쓸 수 없으니까 이 친구는 의존명사예요. 그런데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할 거야. 여기서 나라는 대명사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는 묵묵히 노력할 뿐이었다. 노력하다라는 용언의 관형사형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의존명사인데요. 자, 여기서 노력뿐이다라는 것은 노력이라는 명사 바로 뒤에 붙었잖아요. 즉 조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요. 얘는 사실 문법 체계는 설명이 없어요. 다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충분히 헷갈릴 만한 것이기 때문에 살짝 집어넣습니다. 뭐냐면요. 의존명사랑 어미랑 헷갈리는 케이스인데 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하나만 볼 겁니다. 자, 잠을 잔 듯 만 듯하다. 여기서 잔하고 만은요. 특히 잔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구는 자다라는 말의 관형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땀이 비오듯 쏟아져 있어요. 듯 같은 경우는요. 오다라는 어간 뒤에 붙어있는 어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명사랑 통용되는 품사를 볼 건데요. 자, 대부류라는 게 있어요. 즉 대명사인데 부사 같이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어디예요? 저기는 어디예요? 이 친구들은 조사도 붙어 있고 다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명사예요. 참고로 이 친구들은요. 그냥 지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여기에 있어, 거기에 있어, 그 다음에 저기에 있어. 이렇게 하면요. 자, 여기서 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친구는 애를 붙여서 우리가 체언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애를 없애버린다면요. 여기, 거기, 저기라는 것이 바로 처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미스테이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휴가가 언제부터지 여기서 이 언제라는 거는요. 잘 알지 못하는 거를 지금 지칭해서 물어본 거죠. 이건 일종의 미지칭 대명사예요. 그런데 우리 언제 만날까? 이렇게 하면은요. 얘는 만나는 시간을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이 부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와 통용되는 품사가 있는데요. 수사랑 통용되는 것이 수간형사라는 게 있죠. 보시면은요. 수간유라고 부르는데요. 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7에 9을 더하여라. 이 말은 지금 조사들을 붙여놓은 걸 보면 이 친구는 체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7사람이 9명분의 1을 했다라고 하면요. 7과 9이 각각 뒤에 있는 사람과 명이라는 이 의존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관형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미 다 배운 내용이라 선생님 나도 모르게 좀 강의를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면서 있잖아요. 강의를 바로 듣지 말고 잠깐 멈춰놓고 이게 뭐지라고 혼자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예문. 그 학생은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더라. 여기서 다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체언이고 곧 수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사람이 10명, 100명의 일을 한다 이러면요. 10과 100이 명이라는 이 체언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관형사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조사랑 통용되는 품사를 볼 건데요. 조부르라는 게 있어요. 즉 조사인데 부사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얘도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첫 번째, 얼음장같이 차갑다 그러면요. 얼음장이라는 명사 바로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이 친구는요. 함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면요. 여기서의 보다는 너 뒤에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 부사 격조사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다 나은 내를 했을 때 이 보다는요. 지금 보시면 어떤 말 뒤에 따로 붙어 있지 않죠. 여기서 약간 기능적으로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전에 품사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사는 워낙에 하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이도저도 아니면 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사와 통용되는 품사를 볼 건데 부감류라는 게 있어요. 즉 부사랑 감탄사로 두루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시가 많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바람이 아니 분다라고 하면은요. 분다라는 것을 부정해주는 부정부사로 지금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디 가겠단 말이야. 여기서의 아니는 사실은 부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요. 그냥 뭐 감탄이라든지 혹은 뭐 느낌 같은 거를 드러내는 감탄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와 통용되는 이 품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 형용류라는 게 있는데 형용사로 쓰이지만 때로는 동사로도 사용되는 말을 형동류라 그래요. 예를 보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크다. 자, 여기서는요. 얘를 형용사로 판단하는 이유가 마음이 큰다라고 현재형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크다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큰다라고 현재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동사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예시는요. 벽지의 색이 밝다. 이때는요. 벽지의 색깔이라는 어떤 성질을 설명하는 형용사죠. 또 벽지의 색에 바른다라는 표현이 어색하기 때문에 역시 또 형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온다는요. 자, 이것은 어떠한 작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날이 밝는다라는 식으로 현재형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볼 거냐면요. 품사의 통용은 끝났고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 중에서 좀 헷갈리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자, 미지칭이랑 부정칭 대명사의 구분에 대해서 예전에 체험 시간에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복습입니다. 미지칭은 미지의 대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즉 대상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칭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칭된 대상이 없는 거, 즉 정해지지 않은 걸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런 거죠. 자, 문 밖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서 거기 문 밖에 누구 있어요? 라고 하면요. 누군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미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미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도 없으면요. 어라? 아무도 없네 했을 때 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부정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례들도 볼 겁니다. 자, 저 꽃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꽃을 지칭했는데 이름을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미지칭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그날의 일을 어느 만큼 기억할까? 자,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어느 만큼에서 이 만큼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일종의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느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얘는요, 지금 어떤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는 미지의 상태죠. 그래서 미지칭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너 학교가 어디냐?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이름을 지칭하긴 했으나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이 아니라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냐라고 미지칭으로 사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칭 대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신 없이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아요. 이거는 갈 장소가 아무것도 없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부정칭. 그 다음에 또 이 투표함에 있는 표는 누구도 손댈 수 없어라는 것은요,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부정칭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불법을 저지른 거죠. 뭐 나쁜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누구라는 것이 어떤 신분이나 직위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미지칭 대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자, 수사랑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기는 봤어요. 그러나 지금 보여줄 것은 서로 형태가 다른데 이 두 개의 품사가 헷갈리는 사례들을 볼 거예요. 나는 귤 하나를 사왔다. 나는 귤 한 개를 사왔다.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전에도 말했지만 형태, 기능, 의미에서 기능과 의미의 순서를 따져보는 겁니다. 둘 다 불변어이기 때문에 일단 기능적으로는요, 형태적으로는 불변어죠. 그런데 얘는요, 목적어가 될 수 있잖아요.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언이고 따라서 수사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 한이라는 말이 어떠한 다른 예문을 집어넣어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명, 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예문을 집어넣어도 항상 뒤에를 꾸밀 수밖에 없는 수식어이거든요. 그 수식어 중에서 명사를 꾸미니까 관형사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숫자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관형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둘이 와서 음식을 시켰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체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요, 숫자랑 관련됐으니까 수사입니다. 근데 여기 두 사람이 왔다. 이 두는요, 한이랑 똑같아요. 기능적으로 항상 뒤에 있는 말을 꾸밀 수밖에 없고요. 또 하필이면 꾸미는 것이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사, 그리고 관형사 중에서 숫자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관형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격조사랑 복격조사를 구분할 거예요. 주격조사랑 복격조사는 둘이 똑같아요. 모양이 이 혹은 가예요. 자, 그런데 기능이 다릅니다. 승우가 대학생이 되다 해서요, 승우라는 친구가 대학생이 되다라는 이 문장의 서술 부분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학생이는 뭐냐면요, 되다의 불충분한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승우가 되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부족하지만 승우가 대학생이 되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완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주어, 대학생이는 보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어를 나타내는 주격조사 가, 그 다음에 보어를 나타내는 복격조사 이,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예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굳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격조사랑 부사격조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에서라는 게 있었죠. 자, 지금 첫 번째 예문, 회사에서 양평으로 단합대회를 갔다라고 하면요, 물론 단합대회를 가는 주체들은 직원들이겠죠. 그런데 그 직원이 바로 회사란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에서, 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서는 주체가 단체일 때 사용하는 격조사라 그랬죠. 즉 여기서는 이 단체가 단합대회를 가는 것의 주체로 지금 설정됐기 때문에 주어고요. 따라서 이 에서는 주격조사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회의를 하는 주체는 직원들이죠. 다만 회사라는 것은 회의의 장소, 즉 처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에서는 처소부사격 조사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한 일이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에서가 얘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문장의 주체도 아니고 얘는 어떤 일을 했던 것의 이유를 드러내는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격 조사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요. 부사격 조사랑 접속 조사가 좀 구분이 어려운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와 혹은 과가 그랬었는데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자동차의 속도는 번개와 같다라고 하면요. 번개랑 비교해 놓은 거죠. 얘는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철수와 싸웠다. 철수와 함께 싸운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공동부사격 조사라고 이름은 외울 필요 없다고 했지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집에서 돈과 옷과 책을 챙겨 나왔다 해서 이 과는요. 돈이랑 옷이랑 책을 나열시키면서 연결하고 있죠. 즉 이런 거를 우리가 접속조사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시관형사랑 지시대명사의 구분인데요. 이거는 예문을 좀 펼쳐놓고 보여줄게요. 자, 관형사랑 그 다음에 이 대명사의 차이는 뭐냐면요. 관형사는 뒤에 꾸미는 기능밖에 없지만 특징이요. 절대조사를 붙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대명사이기 때문에 체언이에요. 그래서 체언은 뒤에 조사를 붙일 수가 있고 또 문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그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마음, 사늘이라는 뒤에 명사를 꾸며주고 이 이그저 뒤에 절대 조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시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자가 대신했다는 증거다. 혹은 그와 같은 사실이 혹은 이도 저도 이 말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것은 증거이다 이기 때문에 주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대명사가 되겠죠. 지시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사실에 와 조사 붙어 있고요. 도랑 도 다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들도 다 체언이고 또 지시대명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의 구분. 다시 관형사랑 용언의 관형사형의 구분이에요. 자, 이거는 좀 어려운 것만 선생님이 지금 끄집어냈어요. 자, 지금 다른과 다른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는요. 하나는 다른이라는 관형사고요. 하나는 다르다라는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방법을 네 가지를 알려줬어요. 자, 1, 2, 3, 4번인데 여기서 1번 방법은요. 사실 적용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2번이나 3번, 4번 방법을 설명했는데 2번 방법은 이겁니다. 관형사 다르는 무엇 이외의 뜻이에요. 그래서 방법 4로 바로 넘어가면요. 아더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활용형 다르는요. 같지 않은 것 혹은요. 어떤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지는 것. 그래서 또 이 같지 아니한 것을 영어로 연결시키면 different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방법 3번은 무엇이냐? 관형사는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성이 없어요. 그런데 다르다라는 형용사는 용언이기 때문에 서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적절히 섞어서 분석을 해보면요. 자, 이 위에 있는 다르는요. 사람에 대한 서술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얘는 같지 않은 게 된 거고요. 그렇죠? 또 영어로 해석하면요. different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형용사라고 판단하는데 여기 있는 다르는 그것 이외의 무언가, 즉 이 사람들 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관형사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서술성이 없습니다. 얘는 사람들이 다르다. 이렇게 도저히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가 형용사, 밑에는 관형사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문을 보고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훈련이 끝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 모두 어디 있지? 자, 이건 아까 분석했던 내용이네요. 넘어갑시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아까 했던 거죠. 자, 요거 봅시다. 이것과 저것은 다른 물건이다. 이건 물건이 다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서술성도 있고 디퍼런트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요, 형용사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써줄게요.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다음 예문. 그는 자기 일밖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것 외에 무언가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이 다르다라고 서술성을 갖춘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관형사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관 역시 다른 면이 있어. 이런 거죠. 전문관 역시 달라. 서술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더 특출한 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는 의미상으로도 형용사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시가 끝났네요. 더 많이 만들어놓은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 보면 소소한 실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뭐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자, 어쨌든 그런 거는 이 강의에 약간의 긴장을 풀어주는 양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예전에 강의 찍다가 막 이렇게 뭐 꼬이는 게 있으면 이걸 다시 막 처음부터 찍었어요. 그랬더니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애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랑 형용사의 구분인데 일단 첫 번째 볼 건 뭐냐면 형용사인데 동사처럼 잘못 쓰이는 걸 먼저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건 얼마 전에 공부했던 거죠. 우리가 동사는 현재형도 되고 그 다음에 명령형, 청형이 되지만 형용사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영원하다는 얘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명령형으로 잘못 사용해요. 우리 우정 영원하자 이런 식으로. 얘는 청형으로 잘못 쓴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제대로 고쳤으면요. 우리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굉장히 어색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쓰세요. 왜냐? 그냥 그렇게 하래요. 자, 그 다음에 건강하다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도 형용사인데 명령형으로 쓰죠.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헷갈리는 동사, 형용사 이렇게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있다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친구도 뭐냐면요. 이 형동류 이 품사의 통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굳이 그냥 였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있다라는 말을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나는 집에 갈 테니 너는 학교에 있어라. 이거는 명령형으로 사용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있다를 동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자, 나는 그와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요. 얘는 명령형이 안 되고요. 현재형도 안 돼요. 나는 그와 만난 적이 있어라. 안 되죠. 혹은요. 있는다.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있다라는 것은 이른바 문법적으로는 존재사라는 것으로 부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문법에서는 형용사로 처리하고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동사랑 형용사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이 되고 실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어볼 때도 이 친구는요. 동사랑 형용사랑 이 문맥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본용언이랑 보조용언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얼마 전에 배웠던 겁니다. 용언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본용언이고 다만 의미를 보조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보조용언이라고 했죠. 참고로 말하면 본용언은 대체적으로 항상 앞에 있고요. 보조용언은 뒤에 따라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순서가 바뀌어서 앞에가 보조용언이고 뒤에가 본용언인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깜빡하고 설명 안 했더라고요. 예문을 적어줄게요. 너 물 좀 가지고 오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물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가지고는요. 자, 물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는 것을 보조하고 있는 이 친구가 보조용언인데 이런 식으로 보조용언이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나와 있던 문제들 중에서 이거를 다루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을까봐 놓칠까봐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고 이거는 그냥 양념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구분하는 예시를 보면은요. 자, 책을 사 읽다. 전에 봤던 사례죠. 이 친구는요. 사기도 할 거고 읽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용언이고 한편으로는요. 책을 사서 읽다라고 서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본용언 구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수를 먹어버리다 해서 국수를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어는 본용언이지만 이것도 표기를 하면서 봅시다. 자, 먹어는 본용언이지만 버리다는 이 친구는 단순히 의미를 보조하기 때문에 보조용언이다. 또 이 중간에 서라는 것을 집어넣을 수도 없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문제를 풀어냈다. 여기서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미를 보조하기 때문에 보조용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수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실제로 잘 거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본용언이다. 그 다음에 그 집이 크기는 하다. 여기서의 크기라는 것은 자 이거는 명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집이 크다라는 말을요. 그냥 명사형으로 바꾼 용언의 명사형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하다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크기는 이 친구가 본용언이고 하다 이 친구가 보조용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힘이 드니 잠시 여기 있다가 자라고 있죠. 자, 여기서 자 실제로 여기 있을 거고요. 좀 이따 갈 거예요. 그래서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 그 다음 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다 해서 자,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쉽다라는 것을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용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0번째 파생명사랑 용언의 관형 사용을 한번 구분해 볼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명칭으로 배웠냐면요. 자, 전미사랑 그 다음에 이 명사형, 전성, 어미를 구분하는 걸 배웠는데 자, 그때는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그 단원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명확한 용어로 바꿔서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이에요. 큰 웃음을 지었다 라는 걸 보면은요. 지금 여기 큰이라는 게 웃음을 꾸며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큰이라는 것은 관형사형입니다. 관형어라는 뜻이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체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웃음은요, 우리가 명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 말은요, 크게 웃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서술성을 가진 말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얘는요, 그냥 동사예요. 용언입니다. 다만 용언인데 이 친구는 명사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용꿈을 자주 꿈으로써 기분이 좋아졌다. 자, 여기서 용꿈이라는 것은 용의 꿈이죠. 즉 관형사는 아니지만 이 용이 관형어가 되어서 지금 꿈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용꾸다라는 식으로 서술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주 꿈으로서는요, 내가 용꿈을 자주 꾸다라는 식으로 서술성을 가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자주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친구를 용언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하면은요, 부사는요, 원래 이 체언을 간혹가다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고 무조건 용언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기준이 서술성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시 용꿈을 자주 꾸다라는 식으로 서술 형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용언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이 드디어 보상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나의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이 친구는 확실하게 명사예요. 파생명사입니다. 그런데 신을 믿음으로서는요, 서술성이 있습니다. 신을 믿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용언의 명사형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을 잠으로써 피로가 풀렸다. 여기서 잠을 자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앞에다가 단잠 이런 식으로 관형어를 붙일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잠은 파생명사, 뒤에 있는 잠은 서술성이 있어서 용언의 명사형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볼 거냐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헷갈리는 거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겁니다. 르 불규칙이랑 러 불규칙 활용의 구분입니다. 이것이 규칙이랑 불규칙 활용에서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따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르다가요, 르 불규칙일 때도 있고 러 불규칙일 때도 있어요. 이 친구가 르 불규칙이 되면 일러가 되는 거고요. 러 불규칙이 되면 이르러가 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두 개가 의미가 다르다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르다는 말하다라는 거고요. 뒤에 있는 이르다는 도착하다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자 분석을 해보면 이렇다 그랬습니다. 자, 이르다의 어간이 이 르까지잖아요. 이때 어간에 있는 의가 르로 리을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간이 변했기 때문에 어간 불규칙인데 그때 변화하는 말이 원래 이 르였기 때문에 르가 리을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르 불규칙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르다, 이르러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르까지가 어간인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어미 부분에 없던 소리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어미 불규칙이고요. 이 친구는 최종적인 발음의 형태인 러를 기준으로 해서 러 불규칙이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다른 사례를 하나만 더 봅시다. 부르다랑 푸르다예요. 자, 부르다는 분석을 해보면은요. 자, 부르까지가 어간이었잖아요. 자, 이때 어간에 있던 의가 리을로 바꿔서 이렇게 불러가 된 거죠. 그런데 푸르다 같은 경우에는요, 분석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푸르까지가 어간인데 어간은 변화가 없지만 어미에 아무 소리가 없던 것이 이렇게 리을이 추가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어가 러 형태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르 불규칙이랑 러 불규칙을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들 뭐가 끝났냐면요. 형태론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할 때 형태론이 끝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가장 많은 부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실제로 형태론은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태론 공부가 끝났으면 이제 진짜 나머지는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빨리 공부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요. 형태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워낙에 다른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형태론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다른 뭐 통사론 같은 것을 공부를 해보거나 혹은요 나중에 중세국어나 근대 국어 같은 거 공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느낌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선생님도 수고했지만 가장 수고 많은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한 여러분들이고요. 자, 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통사론 시간에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